자, 이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법률 행위를 보겠습니다. 법률 행위 일반 그래서요. 우리 191페이지. 자, 법률 행위 의의 일본에 있는 내용은 이제 법률 행위 정의인데 가끔 한 번씩 등장합니다. 근데 답으로 들어간 적은 거의 없습니다. 맞는 지문으로 틀린 거 고르시오라고 할 때 맞는 지문으로 주로 많이 집어넣는데요. 법률 행위는 일정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까 설명 몇 번 했죠. 자, 그래서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법률행위에 가장 많은 게 계약이라 그랬죠. 그래서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은 이제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 뒷부분에 보세요. 계약 자유의 원칙은 계약 체결, 상대방 선택, 내용 결정, 방식의 자유 네 가지로 나눠진다. 그거 줄쳐놓습니다. 체내 상방의 자유다. 체내 상방의 자유.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 분류 방식 한번 볼게요. 법률행위는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법률행위 분류 방식은요. 한 서너 가지 정도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과 관련돼서 늘 나오는 건 세 가지입니다. 거기 1번에 있는 의사표시 수와 방향에 따른 분류 있죠. 예,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넘기시면 2번에 있는 193페이지 2번에 있는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 있지 않습니까? 요거 하고요. 뒤로 이제 한참 넘기시면요. 양쪽 가로 6번에 보시면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가 보일 거예요. 196페이지에. 예, 요 세 개입니다. 예, 우리 시험과 관련돼서 나머지 내용은 여기서 직접 물어볼 건 아니고 해당 파트에서 물어보는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건 법률행위 분류 방식 중에서 의사표시 수와 방향에 따른 분류 방식 요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 세 개인데요. 191페이지로 다시 돌아옵니다. 의사표시 수와 방향에 따라서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하나입니다. 하나고 갑이 어떤 법률행위 할 때 상대방에게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이때 상대방이 있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있으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라고 하고 상대방이 없으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 갖고 한번 구분한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중에서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예외 없이 상대방이 존재합니다. 근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중에서도 말은 상대방이 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상대방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구분할 거냐? 자, 일단은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먼저 구분을 하고 상대방이 있어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하는 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했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대방이 있으니까 이해관계를 바로 갖는 상대방이 있으니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그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없으니까 도달이란 말을 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는 법으로 정한 그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 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하는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중에서 상대방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효력 발생 시기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머릿속으로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먼저 정리하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법으로 정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때는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도 법으로 정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그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구분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먼저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우리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유유제포 이래요. 이거는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있죠. 재산 출연하는 행위. 여기까지는 우리 배웠잖아요. 유언 같은 경우는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하지만 유언을 통해서 그 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유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돌아가시면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을 텐데 내가 법으로 정한 상속 지분 말고 다른 지분으로 다른 사람에게 뭔가 좀 더 주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유증이죠. 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아니, 누군가가 나한테 유증을 했다는 거야. 자기가 죽으면 5억 주겠다는 거예요. 5억. 그죠? 그럼 받을 사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하지만 그 유증의 효력은 언제 발생해요? 돌아가셔야 발생을 하지. 유증을 했어도 내가 그 유증을 알 필요도 없고 나한테 도달시킬 필요도 없는 거야. 내가 유증 받기 싫으면 나중에 거절하면 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효력 발생은 유증자가 사망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유증을 했다는 거야. 돌아가시면 5억 주겠다고. 고마워 안 고마워? 겁나 고맙죠. 근데 이분 안 돌아가셔. 성질 나 안 나?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존재는 하지만 효력 발생 시기가 법에 정해져 있고 상대방이 알 필요도 없고 상대방에게 도달시킬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제 집세기 만들어서 대나무 꽂아야 되잖아. 대반을. 연속국에서 봤죠? 옛날. 예,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있지만 효력 발생 시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얘기하고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핵심이 뭐냐고. 재산 출현이잖아요. 설립자와 법인 사이에는 187조에 따라서 제48조에 정한 시기 재단법인이 성립한 때 또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 유증자가 사망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돼 있었죠. 법으로 정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이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가 조금 특이한데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 내 소유물이잖아요. 내 소유물을 내가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그냥 이렇게 놓으면 되죠. 누가 주워가든 안 주워가든 쓰레기 같으면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가져갈 건지 걱정스러워 안 걱정스러워? 안 걱정스럽지. 아시겠죠? 가져가는 거 아무나 가져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거야. 점유권도 마찬가지예요. 포기. 공유 지분을 내가 포기하잖아요. 그럼 가져갈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공유자들이 가져간다고. 그러니까 공유 지분의 포기는 상대방이 있다고. 가져갈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단순한 소유권의 포기는 누가 가져갈 사람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죠. 제가 이거 버렸다고. 여러분 가져가지도 않아. 이거 뭐에 쓰겠어. 근데 아마 가져가요? 이거 뭐에 써 여러분? 강의해요? 예. 알았어 그러면. 예. 먼저 본 사람이 가져가겠죠. 먼저 본 사람이 가져갈 텐데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공유 지분을 포기하면 나머지 공유자들이 가져간다고. 그러니까 이거 가져갈 사람이 정해져 있죠. 그럼 그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이거는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야. 그러면 이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들이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 이렇게 암기해 놓은 게 있어요. 동철. 그렇죠? 동철, 취해. 이거는 기초할 때 암기 좀 하자 그랬죠? 지면, 추상. 이 정도 해놓으면 돼요. 이 정도 해놓으면 골라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시험에 나오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골라내면 거의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가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 알아두면 옛날 사법시험도 다 해결됐어요. 1차 시험은. 이 정도면. 아시겠죠? 늘 시험에 나오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아니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데 그 안에서 골라내는 거 뭐예요? 이거 골라내면 되는 거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골라라. 이거 고르면 되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골라라. 이거 빼면 되는 거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골라낼 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단독행위 가서 기억해 볼게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보이시죠? 거기 보니까 두 번째 줄에 유언, 유증 보이시죠? 재단, 법인, 설립행위 보이죠?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 상속, 승인, 포기 있잖아. 상속, 포기. 이 상속도 결국은 소유권 포기하는 거거든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보세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도 첫 번째 줄 맨 뒤에 동철, 취해, 지면, 추상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제한물권을 포기한다라고 하면 제한물권은 내가 저당권을 포기한다, 지상권을 포기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목적물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소유자한테. 지상권 포기하면 온다. 이거 포기하고 나갈 테니까 다시 되받아 가세요 해야 되죠. 받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받을 사람 정해져 있지. 만약에 지상권 포기하려면 누구한테만 포기해야 돼요? 소유자에게만 포기해야지. 옆집 아저씨한테 포기해서 그게 포기가 되냐고. 가져갈 사람이 딱 정해져 있죠. 이런 것들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다음에 뭐 뒤에 보면은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 그러잖아요. 법인의 이사가 사임할 때 사임의 의사표시 어디다가 해야 돼요? 법인에다가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옆집 아저씨한테 나 사직한다라고 주면 그게 사직의 효력이 생겨요? 안 생기는 거죠. 예. 자, 좋습니다.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단독행위의 특수한 법리라고 해서 다음 페이지 192페이지 나오는데요. 단독행위는 자, 이것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이 좀 필요해요. 내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게 되면 내가 원한 대로 법률효과가 생긴다면서요? 그럼 내가 원한 대로 법률효과가 생기는데 그럼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라고 보세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거래관계 당사자인데 내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게 되면 여러분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내가 원한 대로 법률효과가 생긴대. 그럼 여러분 나 만나고 싶어 안 만나고 싶어요? 저 앞에서 나타나면 주식기 온다. 피해갈 거 아니냐고. 만나면 단독행위 나올까 봐.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여러분들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측의 손해, 예측하지 못한 손해도 다 감수해야 되는 일이 생겨요. 그럴까 봐 단독행위는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법으로 딱 정한 요건에 맞을 때만 행사하라고 돼 있다고. 아시겠죠? 그걸 뭐라 그래? 단독행위의 법정주의다. 뒤에 걸 안 읽어도 단독행위는 왜 법정주의가 적용되는지를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뒤에 읽지 않아도. 그래서 단독행위 법정주의 굵은 글씨만 절쳐 놓으시고요.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고 계약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 1월달 과정에서 할 거예요. 그런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단독행위는 제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게 되면 여러분의 의사 같은 건 묻지도 않고 내가 원한 대로 법률효과 나타난다면서요. 그러면 이제 법정주의에 의해서 뭐 법정주의를 적용하더라도 내가 단독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인 거래 당사자는 굉장히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잖아요. 일단 지위 자체가 불안정하죠. 거기다가 내 마음대로 조건이나 기한도 내 마음대로 막 붙인다는 거야. 그럼 법정주의의 의미가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은 못 붙여요. 원칙적으로 둘치지 마세요. 그거는 뒤에 가면 우리 조건 기한에서 충분히 배우니까. 제가 나중에 공부합니다라고 하는 건 뒤에 가면은 충분히 배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음 과정에서는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근데 단독행위에 조건 기한을 붙이지 못하는 건 상대방이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단독행위에 조건 기한을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단독행위가 있어요. 채무 면제. 여러분이 나한테 줄 돈이 1,000만 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서 채무 면제해 줍니다. 뭐라고? 금년 말까지 한 번도 결석 안 하는 조건으로 채무 면제해 주겠다. 기분이 겁나 나빠요? 굉장히 불안정해졌어? 오히려 더 이익이 생겼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단독행위 나오면 채무 면제야. 아시겠죠? 여기는 조건 붙인다 그래서 상대방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악화됩니까? 그건 아니죠. 이런 경우는 또 단독행위에도 조건 붙일 수 있고요. 단독행위에는 계약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느냐. 원래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서로 대립적인 의사표시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해야 되는 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거야. 근데 법률 규정에 단독행위지만 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법에 정해져 있으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 같은 건 단독행위잖아요. 동철 취해할 때 해지 이런 거 있죠. 이건 단독행위지만 이건 또 합의 해지도 인정을 해요. 쌍방 합의에 의해서 우리 계약 해지할까? 그럴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 이유 없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어저께 계약을 했는데 오늘 지나가다가 만났어요. 오늘 계약 해지할까? 그럴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취소는요. 아무 이유 없이 취소할까? 그럴까? 이거 안 돼. 안 되는데 해제만 가능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예외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조건기한 배우면 그 조건기한 그냥 알게 되는 거고 뒤에 가서 해제편 공부하면 그냥 아는 내용이에요. 그거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계약이에요. 계약은 서로 대립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자, 쌍방향이 계약 한번 볼게요. 요거. 계약은 서로 대립하는 2개의 의사표시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청약을 하고 얘가 승낙을 한다라고 한다면 얘가 여기다가 살래요? 10,000원에? 그럼 얘가 여기다가 살게요? 10,000원에? 라고 해서
만약에 청약을 한 자가 갑이라고 하고 승낙을 한 자가 을이라고 한다면 갑이 을에게 10,000원에 사실래요? 라고 했을 때 을이 갑에게 10,000원에 살게요 라고 해야만 계약이 성립해요. 내용이 일치했죠? 얼마에? 10,000원에. 상대방 일치했죠? 갑이 을에게 했고 을이 갑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모든 계약이 다 그래요. 가족법상 계약이든 재산상 계약이든 마찬가지야. 갑이 을에게 하고 을이 갑에게 했고 내용도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노란색을 10,000원에 팔겠습니다. 그랬더니 쫙 여러분이 웃으면서 그래요? 그래, 나는 하얀색을 10,000원에 살래요 라고 했으면 내용이 일치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 갑이 을에게 노란색 10,000원에 팔겠습니다. 그랬더니 을이 병에게 노란색 10,000원에 살게요. 그럼 계약이 성립한 건가요? 내용은 일치했지만 상대방이 일치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은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쌍방행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의사표시 내용과 상대방이 서로 일치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의사의 합치다 이렇게도 또 불러요. 이 민법 이런 것 때문에 골치 아파. 아예 그냥 청약과 승낙이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라고 하면 좋을 텐데 쌍방 의사의 합치에 따라서 이렇게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쌍방 의사의 합치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계약은 그 종류에 따라서 사실은 여기서 계약이 나올 게 아니라 단독 회의가 시험에 나오는 거거든요. 계약은 그 종류에 따라서 채권 계약이 있고 물권 계약이 있고 가족법상 계약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민법상 계약의 종류는 15가지를 정해놔서 민법 전에 형태가 정해져 있다라고 해서 전형 계약이야. 민법 전에 형태가 정해져 있다라고 해서 전형 계약. 아시겠죠?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면 채권 계약이에요. 매매 계약 같은 거. 물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면 물권 계약이에요. 저당권 설정 계약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가족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하면 가족법상 계약이에요. 저하고 혼인해 주실래요? 그럴게요 라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거 가족법상 계약이다. 근데 우리가 보통 계약 그러면 채권 계약을 얘기를 해요.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도급 계약 이런 거 있죠. 위임 계약 이런 것들을 주로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계약은 사실은 거의 줄칠 거 없습니다. 계약은 줄칩니다. 서로 대립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 합치로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까지만 줄쳐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 밑에 보니까 우리 전형계약이다라고 해서 쭉 보니까 벌써 짜증나는 거 있죠. 표 안에 그죠? 예,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것도 그냥 종류만 암기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 암기할 필요도 없는데 시험에 나오면 계약이 아닌 것, 그럼 계약이 아닌 건 우리 보면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가 계약이 아니거든요.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우리 민법전에 정해져 있는 채권 발생의 원인은 계약인 것과 계약이 아닌 게 있어요. 민법전에 계약인 건 15개 계약이고 계약이 아닌 건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야. 그럼 우리 시험에 나오면 다음 중 계약을 찾아라 라고 하면 계약 아닌 거 빼내면 되는 거고 계약이 아닌 거 찾아라 그러면 계약이 아닌 거 빼내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똑같은 거라고. 그렇죠? 여기서도 시험에 나오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골라라 그럼 이거 고르면 되는 거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골라라 그럼 이거 빼면 되는 거라고. 이해하셨어요? 물론 예외도 있는데 그건 다음 과정에서 하기로 하고 문제풀이 같은 거 하면서 충분히 연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면 15개 전형계약이 있고 전형계약이 아닌데도 채권이 발생하는 원인은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3개라고 얘기했죠. 네, 요 3개 사실은 요거 3개 암기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15개 전형계약을 암기시키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나중에 계약법에 가면 아시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펜 놓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다 소화 못한다고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줄치려는 것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그냥 잘 듣고 가세요.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중국에 가면 소림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아세요? 예, 네, 그 소림사가 그 중국의 어떤 전통문화 뭐 개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정말로 지금 좀 잘해놨어요.
잘 해놨고 관광지로 진짜 잘 만들어놨어. 그리고 젊은 애들 데려다가 이렇게 좀 여행 그 상품으로 진짜 잘 만들어놨더라고. 어린 애들 데려다가 막 교육시키고 그 뭐 소림사 그 무술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실전에서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잖아, 그죠? 한 발로 서갖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한 발로 무슨 균형이 잡혀 두 발로 서고 때려도 시원찮은 판에 한 발로 서갖고 때리면 축구 선수도 한 발로 다녀야 될 거 아니냐고. 아, 저 뭐야, 저 권투 선수들 그죠? 근데 하여튼 소림사 그게 이제 여행 상품으로 굉장히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면은요, 중국 여행에 한국 사람이 제일 많아. 한국 사람이 제일 많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꽃이 뭔지 아세요? 꽃.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꽃이 뭔지 아세요? 무궁화? 근데 거기다 무궁화 심어놓으면 한국의 국화잖아. 그러니까 지네 어떤 그 뭐 자존심이나 이런 게 무너질까봐 네, 매화를 좋아해,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진짜 좋아합니다, 매화. 뭔가 어떤 절개 뭐 이런 걸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매화를 보면 꺾어가. 매화를 한국 사람들이 꼭 하나씩 꺾어. 근데 관광객이 많으니까 하나씩 꺾으면요, 한 2달 지나면 아주 그냥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얕은 데 심어놨을까? 높은 곳에 심어놨을까? 굉장히 높은 곳에 심어놨어요. 근데 거기 또 이렇게 매화꽃을 보면 아주 높은 자리에 심어놨는데 한국 사람 또 의지로 올라가죠. 올라가요. 저도 지난 저 토요일 날 그 저 대학 동문회 가갖고 뭐 갑자기 또 누가 등산 가자 그러니까 또 괜히 객기 부리고 가자 그랬는데 저도 올라갔다 와갖고 무릎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무슨 이 나이에 3시간 반짜리를 등산하고 지으를 해가지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는데 다 올라가 또. 저도 한번 올라가 봤는데요. 너무 높이 해놓으니까 밑에 이렇게 내려보니까 현기증이 나더라고. 그래서 거기다 좀 위치 좀 조정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온 적이 있어요. 쓸데없는 얘기한 게 아니야. 지금 소림사 갔다 그랬죠? 뭐 갔다 그랬어요? 여행 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매화가 있었다 그랬죠? 높은 곳에 있을 때, 낮은 곳에 있을 때, 그리고 고도에 설치해 놨다고. 매화 고도. 그러니까 현기증이 난다 그랬죠? 그래서 위치를 조정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소림사 갔더니 소림사 뭐 갔다고? 여행 갔다고. 매화가 높은 곳에 고도에 있어가지고 현기증이 나서 위치를 조정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죠? 조정 그래. 자, 소림사 그러면 소는 뭐야? 소비대차. 임은 임대차. 사는 사용대차. 매는 매매. 화는 화해. 고는 고용. 도는 도급. 현교증이 났다 그랬죠? 그 현상 광고. 그다음에 교환, 증여. 그다음에 위임, 임치. 그다음에 조합, 유임, 임치, 조합. 그다음에 종신정기금. 암기하기도 좀 그렇죠? 그래, 한번 볼게요.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어디 갔다 그랬어? 소림사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뭘 봤다고요? 여행. 소림사 뭐 갔다고? 여행. 여행 갔어요. 그래서 매화가 굉장히 높은 곳에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올라갔더니 뭐가 난다 그랬어? 현교증. 발음 비슷하면 들이대는 거야. 분류식행이야. 어쨌든 의미만 통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위치 조정해달라고 얘기했다. 15개 다 들어갔죠? 자, 이건 뭐라 그랬어요? 소비대차, 임대차, 사용대차. 이건 여행, 매매, 화해. 이건 고용, 도급, 현상광고, 교환, 증여, 위임. 이건 임치. 이거는 조합. 이건 종신정기금이래요. 됐죠? 지울 거야. 빨리. 최대한 빨리 지울 거야. 이게 자기 머릿속에 들어가는데도 자꾸만 이게 적는 데 의존하니까. 어디 갔다고요? 뭐 하러 갔다고? 여행 갔어요. 그럼 뭐 봤다고? 어디 있는 거? 고도에 있는 거. 그렇죠? 올라갔더니 현교증이 나서 위치를 조정해 달라 그랬다. 소림사, 여행, 매화고도, 현교증,
위치 조정. 대충 이렇게 말이 되죠? 됐습니다. 이 정도 하시고 계약법에 가면 한번 그때 또 적어드릴게요. 거기서 하세요. 아시겠죠? 지금 여기서 할 건 아니고 계약법에 똑같은 내용 한 번 더 나와. 이 표도 그대로 나오고. 그럼 거기서 한번 지금 한 거 떠올려 보면 적극 끝내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하는 대로 쫓아해보고 거기서 한 번 또 떠올려 보면 절대 안 잊어버려요. 공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넘겨보시고요. 이제 합동행위, 그래, 193페이지 합동행위. 합동행위는 그냥 동그라, 그 두 번째 줄 있죠? 뭐 있어? 사단법인 설립행위 보이시죠? 예, 요거 그냥 하나 보시면 돼. 이거 합동행위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법률 효과에 따라서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다 이런 게 있어요. 자, 요거는 암기보다는 이해와 개념 정리가 많이 필요한데, 자, 여러분하고 나하고 물건을 하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게요. 갑하고 을이 이 물건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야. 7월 1일 날 매매를 했고 8월 1일 날 이행을 해주기로 했다고. 10,000원짜리 물건이야. 10,000원짜리 물건. 그러면 7월 1일 날 약속을 한 거 아니야? 무슨 약속을 한 거야? 8월 1일 날 내가 너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줄 테니 너는 나에게 얼마를 줘라? 10,000원을 줘라. 라고 약속 인하를 한 거죠. 7월 1일 현재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해 줄 게 있어요? 없어요? 7월 1일 현재. 그럼 며칠 날 해줘야 돼? 8월 1일 날 해줘야 돼. 그 약속 며칠 날 했어요? 7월 1일 날 했죠. 그럼 7월 1일 날 했던 이 약속은 8월 1일 날 이행해 줄 의무를 부담한 행위죠. 얘도 마찬가지잖아. 7월 1일 날은 10,000원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언제 주면 돼요? 8월 1일 날 줘야 된다고. 그럼 8월 1일 날 10,000원을 줘야 될 의무는 언제 생긴 거예요? 오늘 생겼지. 그러니까 이 행위가 의무부담 행위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이 참 그렇게 말을 꼭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지랄이야, 그죠? 예, 그래요. 그래 그냥 어쩔 수 없어. 근데 조금 이따 적으세요. 적는 거. 이게 의무부담 행위인데 매도인 갑이 이게 지 물건이 아니야. 지 물건이 아니야. A 물건인데 내가 8월 1일 날 이전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그 계약이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라고, 유효. 왜냐하면 지금은 갑 물건이 아니래도 갑이 8월 1일 이전까지만 사다 갖다 주면 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개념이 여러분 제일 먼저 충돌하는 거예요. 남의 걸 팔아 드신단 말이야? 예, 남의 거 팔기로 약속은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8월 1일 전까지 소유권 취득해서 이전해 주면 되는 거죠. 자, 이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처분행위라고 한다고. 요거는요, 의무 부담행위라고 한다고. 그럼 의무 부담행위는 타인 물건 가지고도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이 말을 좀 어렵게 얘기하면 의무 부담행위 할 때 행위자에게 처분 능력이나 처분 권한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 능력, 처분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민법의 습관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렵긴 해요. 그래서 행위자에게 처분 능력이나 처분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즉 무권한자의 행위도 유효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처분행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소유권 취득해서 이전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이 처분행위는 행위자에게 처분 능력과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지. 만약에 무권리자가 처분행위 했대, 그럼 그건 무효인 거예요. 그럼 좀 더 쉬운 말로 타인 물건에 대한 매매는 유효, 무효? 유효. 타인 물건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무효가 되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타인 물건은 어떻게 소유권 이전합니까? 예, 등기소를 위조해서 지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 해주는 거예요. 그럼 등기소를 위조해서 지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한 것도 무효고 이 등기를 기초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준 것도 무효인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이해가 필요해. 암기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매매 아니면 임대차. 이건 소유권 이전 이렇게 나올 거라고. 저당권 설정 이런 거 다 처분이거든요. 이해하셨죠? 내 물건이 아닌데 내가 저당권을 설정해 준다. 그럼 제가 설정은 누가 해주는 거라고 해서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내 물건이 아닌데 내가 저당권 설정해 주려면 내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조서를 통해서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래야 해줄 수 있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는 그 행위가 위조 소료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무효고, 무효 등기를 기초로 이전해 준 거 싹 다 무효인 거예요. 제3자가 선이냐 악이냐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무효야.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 보호된다. 그럼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을 때만 보호가 되는 거예요. 제3자 보호 규정은 뒤에서 배울 거예요. 비통, 착사강 여기에만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기초이론 배운 분하고 안 배운 분하고 차이가 이제 이런 데서 조금씩 날 거라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의무부담 행위는 행위자에게 처분 능력, 처분 권한 요하지 않는다죠. 하지만 처분 행위 할 때는 행위자에게 처분 능력,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 그럼 다른 말로 무권리자의 의무부담 행위는 유효다. 하지만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는 무효다죠. 무효다 그런 거야. 타인 물건에 대한 매매는 유효다. 타인 물건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무효죠. 무효다. 타인 물건에 대한 매매는 유효다. 유효. 이게 지금 잘 안 나오잖아. 타인 물건을 팔아 드신다고. 도둑질 같은 느낌이 들죠?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이건 단순한 의무만 부담하는 행위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하고 나하고 63빌딩 매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63빌딩 내가 팔겠습니다. 그럼 사는 거죠. 사면 제가 이행해 주기로 하는 날까지 권리 취득해서 가서 이전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약속한 날짜까지 권리를 취득해서 이전 못 해주면 그게 채무불이행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되는 거지?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 평상시 가지고 있던 관념이 이제 조금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적인 마인드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활관념하고 다른 거예요. 이런 데서. 이해되셨죠? 그러면 책으로 몇 개 갈게요. 자, 의무부담행위 한번 볼 건데, 양쪽 가로 1번에 의무부담행위, 그럼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채권행위 보이죠? 거기 기억의 줄치입니다. 채권행위가 전형적인 의무부담행위로서 여기까지 줄쳐놓고 바로 밑에 보면 후에 반드시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라고 하는데, 왜 의무부담행위를 채권행위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여기 보세요. 소유권 이전해줄 의무가 생겼죠. 이 행위해서 소유권 이전해줄 의무가 생겼잖아요. 의무만 생겼어? 채권도 생겼어요? 어떤 채권이 생긴 거야? 대금 청구권이 생겼잖아요. 얘는 1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부담이 됐죠. 근데 의무만 생겼나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겼죠. 그래서 의무부담행위를 다른 말로 채권행위다라고 하고, 이 행위 했으니까 반드시 이행해 줘야 되죠. 이행 안 해주면 그게 채무불이행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행에 문제가 남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디귿에 채권행위는 줄치세요. 중간에 한 몇 글자 지나면 행위자에게 처분 능력, 처분 권한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찾으셨어요? 그래서 따라서 리을도 줄쳐야 돼요. 처분 권한 없는 자가 채권행위 했을 때, 그럼 채권행위 대신 나오는 말이 의무부담행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했을 때 그 행위는 유효가 된다. 그 사례로 제일 나오는 게 뭐야? 타인 권리의 매매, 타인 물건에 대한 임대차. 그 권리는 물건으로도 다 바뀌어 나오는 거예요. 물건도 권리로도 또 바뀌어 나오는 거고. 그 타인 물건의 매매, 타인 권리에 대한 매매, 타인 물건에 대한 임대차, 타인 권리에 대한 임대차 다 유효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처분행위입니다. 처분행위는 요날 계약을 마무리 짓고 이행을 해주는 행위가 처분행위잖아요. 그럼 요거 하고 나면 거래가 마무리돼 버리죠. 더 이상 이행할 게 남아 안 남아? 안 남는 거지. 그래서 그 자체가 이행행위입니다. 그래서 처분행위는 첫 번째 줄 뒷부분에 그 자체가 이행행위로서 더 이상 이행할 게 남지 않습니다. 이때 처분행위의 유형은 물건을,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든지 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든지 지상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가 뭐죠? 물권행위인 거예요. 물권행위. 그래서 물권행위, 기억에 있는 물권행위 줄치고 두 번째 줄에 소유권 이전, 지상권, 저당권 등 제한 물권 설정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처분행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준물권행위. 준물권행위는 자, 우리 앞에서 법률 행위와 준법률 행위는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르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준법률 행위는 법률 행위는 아닌데 생긴 건 법률 행위하고 똑같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권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물권 행위는 물권을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를 물권행위라고 하는데 준물권행위는 물권과 똑같은 현상을 만들어내요. 물권행위와. 근데 물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준물권행위라고 부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든 권리를 상대방에게 양도하는 행위로서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물권행위 줄쳐 놓으시고요. 두 번째 줄 뒷부분에 가면 채권 양도 채무인수 있죠? 채권 양도 채무인수. 자, 요거는 내가 이분께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이분에게 양도했어요. 그럼 이분이 지금 채권자가 됐죠? 그럼 나는 그 권리관계에서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빠져야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내 권리를 전부 이전해주고 나는 빠진다라고 해서 이걸 처분행위로 보는 거예요. 근데 물권을 처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준물권행위라고 얘기하는 게. 아시겠죠? 채권양도 채무인수. 이건 좀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채권양도 채무인수 밑줄 쳐놓고 채권행위 아니다라고 같이 좀 써놔요. 그걸 채권행위라고 하면은 그냥 어감에 휩쓸려서 채권행위 그럼 동그라미 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이. 채권양도 채무인수는 뭐라고요? 채권행위 아니다. 처분행위입니다. 처분행위. 처분행위로서 준물권행위다. 아시겠습니까? 거래를 마무리 짓고 채권 채무 관계에서 벗어나는 걸 처분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형성권의 행사 있죠? 형성권의 행사. 그 형성권의 행사도 두 번째 줄 채무 면제해 줬답니다. 채무 면제해 줬으면 더 이상 거래할 게 남았어, 안 남았어요? 안 남았죠. 끝났죠. 채권 채무 서로 상계했대, 퉁치고 말았대요. 그럼 거래할 게 더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안 남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처분행위로 본다. 아, 여기 좀 어렵다, 그죠? 근데 다음 페이지에 더 어려운 거 나와요. 자, 리을에 보시니까 처분권한 없는 자의 행위는 무효가 돼야 되죠. 그래서 동그라미 A, 자, 부르는 대로 줄 쳐요. 자,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와 같은 처분행위는 두 번째 줄로 가면 처분행위자에게 처분 능력과 처분권한 있어야 하며, 그렇게 줄 쳤죠. 그 다음에 B로 가면 처분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D는 1월 달에 줄칠 거예요. D는 중요한 부분이야. 그거는 우리 뒤에 가면 무권대리를 배워야 돼요. 되셨죠? 그 다음에 기타 분류. 거기서부터는 줄칠 거 없습니다. 혼자 줄치지 마세요. 유상행위, 무상행위는 내가 어떤 급부를 했더니 반대급부가 있대. 그럼 그건 유상이죠. 내가 어떤 급부를 했는데 반대급부가 없대요. 그럼 무상이에요. 내가 1억 원짜리 줬는데 100원이 나한테 왔대. 유상이야, 무상이야? 유상이죠. 반대급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유상인 거예요. 내가 5억짜리를 줬는데 하나도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상이죠. 네, 무상. 그러면 내가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 재산을 출연했다. 유상이야, 무상이야? 무상이죠, 그거는. 그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아주 물건을 저렴하게 팔았다는 거예요. 유상이지, 그건. 그렇죠? 아주 저렴하게 팔았다. 그 얘기가 뭐야? 싸게 팔았다. 돈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급부를 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가 형평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 따지지 말고 반대급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건 유상. 아시겠죠? 예, 그게 없으면 무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뒤에 가면 쌍무계약과 관련돼서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쌍무계약은 모두 다 유상계약인데 유상계약이 모두 다 쌍무계약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뒤에 가서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신탁행위 있죠. 신탁행위. 자, 신탁행위도 그냥 듣기만 하세요. 신탁행위는요, 세 가지 유형의 신탁행위가 있어. 그러니까 내 재산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대신 좀 관리 좀 해줘. 그래서 몇 개는 관리신탁, 부동산 관리신탁. 아니면 네가 나 대신 좀 처분 좀 해줘. 처분신탁. 아니면 네가 나 대신 요거 운용해서 이익 좀 만들어줘 라고 하는 운용신탁이 있어요. 시험범위 아니니까 개념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내가 이제 이분께 내 부동산 좀 관리 좀 잘해줘 라고 맡겼어요. 그럼 위임장 써주고 나는 외국에 나가. 그리고 몇 년 있다 들어온다고. 들어오면 관리가 잘 돼 있을까요?
위임장만 써줬으면 어렵다고. 그때그때 위임장만 가지고 해결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소유권 이전을 해줘 버려요. 그러면 대외적으로 소유자로 활동할 수 있죠. 모든 권한 다 행사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 내부적인 소유자는 나야. 대외적인 소유자는 이분이고. 그럼 내부적인 계약에 의해서 거기서 생긴 이익은 약정돼서 급여 가져가고 이익 조건 가져가고 나한테 다 줘야 되는 거야. 이 행위를 뭐라 그래? 신탁이다. 믿고 맡긴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신탁행위야. 겉으로는 이분이 소유자죠. 근데 내부적으로는 왜 내가 소유자 아닙니까? 이런 행위를 신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이에요, 지금. 아시겠죠? 뭐 어디 증권 같은데 뭐 투자 신탁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운용 신탁이에요, 그런 걸. 운용 신탁이라고 해요. 지네들이 투자 신탁이라고 해도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죠? 그러니까 개념만 저렇게 하는 게 신탁이구나라고 하는 게. 나 대신 법률 행위 하게 하는데 법률 행위를 굉장히 쉽게 하기 위해서 아예 이 사람을 나 대신 권리자로 만들어주는 거라고. 이걸 신탁이라고 합니다. 신탁법상 신탁인데 우리 민법상 신탁은 신탁법상 신탁보다는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가 나와요.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 니은에 있지, 니은. 니은의 두 번째 줄 보세요. 자, 그래서 니은은 잘 한번 읽어보면 아직은 줄치지 마시고 신탁행위는 법률행위와 신탁행위에 의해서 달성하려는 경제적 목적이 다른 행위로 쓰이는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 명의신탁 이런 게 있는데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만 한번 볼게요. 자,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는 갑이 채권자야. 을이 채무자야. 근데 갑이 을한테 돈을 잘 못 받아. 굉장히 싸나워 갖고 아주 돈만 달래면 더 지랄해. 지가 줄 거 있는 게 알아서 줄 텐데 왜 자꾸 달래냐 그러고 더 지랄해 갖고 말도 못 붙이겠어요. 친구 병이 있는데 얘는 더 싸나워, 얘보다. 잘 때도 야구 방면 품고 자다가 수틀르면 일어나서 다 두들겨 패고 막 그래. 얘한테 네가 나 대신 가서 돈 좀 받아와 라고 얘기한다고. 알았다. 그러고 가서 야, 너 갑한테 줄 돈 있지? 그 돈 내놔. 그럼 너 뭔데? 나 갑을 대신해서 왔다. 그럼 이건 뭐야? 해결사지요. 해결사인 거야. 얘한테 뭐 해달라 그러는 거지? 추심해달라고. 그러면 병이 을한테 가서 갑돈 내놔 라고 돈을 받는 것보다 아예 얘한테 채권을 어떻게 한다고? 양도해버리는 거야. 뭐 해달라고? 추심해달라고. 그럼 얘가 갖고 뭐야? 내 돈 내놔 그럴 거 아니냐고. 어떤 게 받기가 더 쉬워요? 내 돈 내놔가 받기 훨씬 더 쉽죠. 여러 가지 권리도 행사하고. 그럼 돈 받아다 여기 갖다 줘야 되잖아. 이 행위를 뭐라 그래? 신탁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믿고 맡긴다 그런 얘기죠. 믿을 놈이 안 된대. 그럼 받아다가 지가 써버릴 거 아니냐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민법상 신탁행위는 뭐요?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 양도했지, 채권? 근데 진짜 양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이게 뒤에 가면 둘이 통정호의 표시하고도 한번 또 비교합니다.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 겉으로는 양도한 것 같아. 근데 진짜 양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결국은 양도한 행위와 실제 내부적인 행위 뭐죠? 가서 돈 좀 편안하게 받아오라고 한 거죠. 나타난 행위와 내심의 행위가 서로 다른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신탁행위다. 할 수 없어요, 이거. 신탁법상 신탁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건 볼 필요도 없고 시험범위 아니니까. 우리 시험에 나오는 신탁행위는 뭐다?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 요거 보자는 얘기야. 이해하셨습니까? 여기서 안 나와. 여기서 안 나오고 뒤에 가면 어디에 나오냐면 통정호의 표시에서 나올 거라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유인행위, 무인행위 볼 거 없습니다. 안 보셔도 관계없어. 생전행위, 사후행위는 뭐냐? 생전행위는 살아서 하는 행위고 사후행위는 죽어서 하는 행위다. 이거 잘못된 거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법률행위해? 그럴 수가 없죠. 다 살아서 한 건데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효과가 나타나면 생전행위, 행위자가 죽어야만 법률효과가 나타나는 걸 사후행위. 그럼 사후행위는 생각해보세요. 유언, 유증, 사인, 증여. 증여야. 나 죽으면 너 가져라. 아시겠죠? 요거밖에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식행위와 분류식행위가 있죠. 자, 요식행위, 분류식행위는 아주 간단하게 우리 시험에 나오는 법률행위는 법인 설립행위하고 보증행위를 빼면 나머지는 다 분류식행위예요. 그래서
계약할 건지 말 건지, 내용은 어떤 걸로 할 건지, 상대방은 누구하고 할 건지, 방식은 누가 어떻게 할 건지, 이게 근거가 되는 게 뭐죠? 분류식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약 자유의 원칙의 근거가 되는 건 분류식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반드시 서면에다 해야 되고 도장까지 찍어야 되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요식행위인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우리 시험에 나오는 요식행위 대표적인 게 법인 설립행위야. 정관 작성해야 되죠. 그리고 기명 날인까지 해야 되죠. 예, 그리고 보증행위도 최근까지는 보증행위, 분류식행위, 요식행위 말이 많았는데 작년에 독일법에서 보증행위는 요식행위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독일법이. 그러니까 우리 법은 모법이 독일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러면 이제 보증행위는 요식행위로 포함을 시켜야 돼요.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식행위의 두 번째 줄 보시면 법인의 설립행위 있죠? 나머지는 다 신분행위잖아 보니까. 유언, 어음수표행위는 우리 민법상 행위는 아니고 인지, 입양 이런 거 있죠? 이거 신분행위야. 신분행위. 옆에 하나 써놓을게. 보증. 그래서 보증의 방식은 기명 날인이 있는 서면에 의한다라고 해서 이게 독일 민법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요식행위를 해석해 버립니다. 독일 민법 쓰지 말고 그냥 보증 그래 이렇게 써놓을게요. 보증. 그래서 거기 보증을 써놓고 옆에다가 428의 2 이렇게 써놔요. 428조의 2라고 해서 이제 요식행위로 포함시키고요. 그러면 나머지 다 분류식행위예요. 분류식행위는 범죄행위의 자유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분류식행위 줄 쳐놓고 첫 번째 줄 맨 뒤로 가면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상 특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분류식행위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방식의 자유, 명시, 묵시 다 가능해요. 그래서 분류식행위 나오면요. 자, 명시, 묵시, 구두, 서면, 재판상, 재판에 다 가능하다. 한번 쫓아해 볼게요. 명시, 묵시, 구두, 서면, 재판상, 재판에 다 가능하다. 아시겠죠? 명시, 묵시. 여러분,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더 확실한 거야?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더 확실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사 전달은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의사 전달이 훨씬 더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구두로 하는 게 더 확실해요? 서면으로 하는 게 더 확실해요? 똑같다니까. 이게 우리가 관념이 빨리빨리 빠져야 되는 거야. 우리가 서면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서면을 좋아하는 이유가 내가 언제 그랬어 하는 애들 때문에 그러잖아. 내가 언제 그랬어. 이거 증거 때문에 서면을 좋아하는 거야. 외국 영화 같은 데 보면은요. 외국 영화 같은 데 혹시 보세요. 그 과장이나 아무튼 지휘자가 너는 해고야. 그럼 해고되죠. 이걸로 해고되는 거야. 해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야. 걔네들은. 그래요. 저기 한국 같으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 근데 걔네들은 그게 가능해요. 근데 우리도 원래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효과는 똑같은 거야. 민법상 행위는. 근데 왜 구두보다는 우리가 서면을 좋아하느냐? 나중에 증거자료 확보 때문에 그래요. 잡아뛰는 걸 좋아하니까.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런 것 때문에. 아시겠죠? 재판상 재판에 자 우리 반드시 재판상 청구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예. 그걸 갖다가 이제 재판상 행사해야 되는 거 채권자 취소권 우리 앞에서 배운 거 있고 그렇죠? 가족법상 행위들 있죠? 이것들은 다 재판상 해요. 근데 나머지는 다 재판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원칙이 뭐야? 분류식 행위다. 명시, 묵시, 구두, 서면, 재판상, 재판에 다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패턴이 있어요. 다음 중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행위는 그러면 가족법상 행위하고 법인 설립행위, 보증행위 요거 빼놓고 다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거야. 그리고 혹시 무슨 행위는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그럼 무조건 다 틀린 거야. 무슨 행위는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그럼 그 지문은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시험 문제 지문 하나 분명히 나와요. 뭐는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무효행위 추이는 명시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틀렸다니까 명시, 묵시 다 가능한 거야. 아시겠죠? 예, 만약에 무권 대리에 대한 본인의 추이는
명시적으로 할 것을 요한다. 틀렸단 말이에요. 명시적으로 할 것을 요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훨씬 더 의사가 잘 전달되는 경우가 있다니까. 그죠? 받지라고 하는, 모르나? 설명 안 했나?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 하고 쉴게요. 어디 세 장 있어. 세 장. 세 장에 새가 한 마리 있어. 새. 새 잘 그렸죠? 말하는 새야. 말하는 새인데 어떤 여성분이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산발 해갖고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때 이 새가 여기다 대고 먼저 얘기합니다. 헤이 아가씨! 그래요. 가까이 오니까 너 참 못생겼다 그랬어요.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어디 거울한테 못생겼다 그래.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랬어요. 저런 개 그러고 갔어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러고 갔다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얼굴에 노란 거 좀 바르고 나왔어. 입술도 좀 바르고. 그랬더니 여기가 이따 또 부른 거야. 헤이 아가씨! 그러고 불렀어요. 여기 가까이 오니까 야 호박에 줄 그으면 수박 되냐? 이렇게 얘기한 거야. 못생겼다고 한 거야 안 한 거야? 언제 못생겼다고 그랬어요? 이런 게 묵시적인 의사표시라니까. 의미 전달은 충분히 됐죠. 약 더 오르죠. 저게 이씨 그러고 갔다니까. 그리고 여기 가갖고 주인한테 가갖고 한 번만 더 쓸데없는 얘기하면 끓는 물에 담가버린다 그랬다고. 끓는 물에 담근다는 얘기가 뭐야? 에? 그래. 사우나 시켜주겠다는 거야? 잡아먹어버린다는 거야? 그래. 명시적으로 안 했잖아요. 의사 전달 충분히 됐죠? 이 쫄아 안 쫄아? 바짝 쫄았지. 그 다음날 지나가는데 떨려서 이걸 어떻게 부르냐고 또 얘기하고 싶은데 그 불렀어요. 헤이 아가씨! 그랬더니 아가씨가 왜? 그러고 성질내서 싹 오니까 가만히 얘기해. 알지? 이렇게. 쓰러졌겠죠? 뭐라 그랬어요? 알지 한마디로 끝났어. 이거 다 묵시적인 의사표시잖아. 이거만. 야, 너 참 못생겼다. 이건 기분 덜 나빠. 호박 수박 얘기하는 거 알지 이거 있잖아. 끓는 물에 담그네 이런 게 다 묵시적인 포함적 의사표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보다 더 기분 나쁘죠? 훨씬 의미 전달이 잘 되는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명시 묵시 다 가능하다. 이해하셨죠?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그래서 우리 22의 기출문제에 거기 보니까 다음 중 묵시적으로도 효력이 발생하는 거 그럼 다지 다. 거기 신분행위 있어요 없어요? 법인 설립행위, 보증행위 없죠? 그럼 다 그냥 묵시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자, 독립행위, 보조행위, 주된행위, 종된행위. 이 주된행위, 종된행위는 주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한 확보 수단을 확보하는 걸 뭐라 그래? 종된행위다. 그럼 여러분 친구한테 돈 빌려줬어요. 그냥 빌려주고 차용증 받는 것보다 담보 하나 잡고 돈 빌려주는 게 훨씬 더 나중에 채권 회수하는데 유리하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해 주는 행위는 채권, 피담보 채권을 안전하게 받기 위한 행위잖아. 그러니까 돈 빌려줘서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주된 행위고 채권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하는 행위가 종된 행위인 거예요. 아시겠죠? 또 하나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 받기로 했다고. 돈 빌려주는 행위가 주된 행위고 이자 받기로 하는 행위가 종된 행위인 거야. 여기는 부종성이 있어서 주된 행위가 소멸하면 종된 행위는 무조건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물 종물에 관한 법리가 여기에도 유추 적용된다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 저당권하고 뒤에 가면은요 금전 채권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해가 돼요. 자, 그다음에 우리 25에 나왔던 거 있죠. 25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랬잖아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랬어요. 유유제포 굴러라는 거잖아. 유유제포. 재단법인 설립행위 하나 나왔죠. 나머지 이건 다 상대방이 있는 거 아니야? 받을 사람?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답은 1번이야. 근데 이거 이렇게 설명해줘도요. 실제 시험장 가면 틀려요. 실제 시험장 가면은 망설일 때 어떤 거 고를까라고 해서 그죠? 왜? 공유 지분의 폭이 있잖아. 유유제포할 때. 그 제가 소유권, 점유권의 폭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앞에 거는 기억이 안 나. 유유제포만 기억나는 거야. 그죠? 예.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하고 망설였대. 그러면 나 같으면 내가 왜 암기한 거 하나만 찍었다 그냥.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 요건 보이죠? 법률행위 요건, 요건 쉬었다 할게요.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